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했을 20대의 시간을 어떻게 제 손으로 짓밟았는지, 그리고 그 파멸의 끝에서도 왜 아직 저는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지, 제 어리석고도 지독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향해 돌을 던지시겠죠. 남의 가정 파탄낸 벌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한 년이다. 라고요. 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매일 밤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중견 IT 기업의 마케팅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두렵기만 하던 그 시절, 저를 가장 따뜻하게 맞아준 분이 바로 그 사람, 12살의 팀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꿈꾸던 완벽한 사회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세련된 정장핏, 중저음의 목소리,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속절없이 끌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존경심인 줄 알았습니다. 팀장님은 업무 실수가 잦았던 저를 다그치기보다 처음엔 다 그래요. 지우 씨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요. 라며 커피 한 잔을 내미는 다정함을 보여줬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어느 날 저녁 팀장님은 저를 본인의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며 처음으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지우 씨를 보면 예전에 내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이 쓰여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 늦게까지 일하게 되나 봐요. 팀장님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차갑고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되었으며 오로지 아이 때문에 껍데기뿐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이죠. 24살의 어린 저는 그 노련한 유부남의 불행서사에 너무나 쉽게 동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왜 그런 대우를 받고 살까? 내가 조금만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엔 남들 몰래 맛집을 찾아다녔고 퇴근 후에는 업무 교육이라는 핑계로 와인 배서 밀회를 즐겼습니다. 그는 제 생일에 제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제 입술을 훔쳤습니다. 지우야, 나 정말 이번엔 끝낼 거야. 이미 변호사 상담도 마쳤어. 재산 분할 문제만 정리되면 바로 도장 찍을 거니까 나 조금만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어? 내 맑은 눈을 보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짜처럼 살았는지 느껴져. 네가 내 진짜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의 달콤한 약속은 저에게 마약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내가 상간녀라는 추악한 이름표를 달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그가 그려준 장밋빛 미래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최고급 호텔 예약 내역을 보여주고 나중에 우리 둘이 살 신혼집이라며 고급 오피스텔 분양 정보까지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로 저를 위해 모든 걸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우리의 기류는 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저는 오히려 그걸 즐겼습니다. 너희는 절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팀장님은 회사에서도 저를 특별하게 챙겼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기고 평가 점수도 항상 최상위권을 줬습니다. 저는 그게 제 실력인 줄 알았고 우리 사랑이 주는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진실의 부메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전 사무실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게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휴대폰을 보며 제 쪽을 힐끔거렸고 제 사수인 대리님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저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켰습니다. 게시판 상단에 현직 555 기업 마케팅팀 불륜 폭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글의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팀장과 신입사원의 이니셜은 물론 우리가 퇴근 후 자주 가던 단골바의 이름, 심지어는 제가 팀장님에게 선물 받은 가방의 모델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팀장의 아내라고 밝히며 그동안 우리가 주고받은 적나라한 카톡 메시지, 캡처본까지 첨부했습니다. 상혁, 자기야. 오늘 호텔 체크인 미리 해놨어. 빨리 보고 싶어. 지우, 팀장님, 아니 오빠. 나도 너무 설레요. 우리 빨리 같이 살고 싶다.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입이 팀장 꼬셔서 승진했네. 요즘 20대 무섭다.
둘 다 당장 회사에서 잘라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회사 로고 옆에 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정보였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인사팀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내내 사람들의 환멸스러운 시선이 제 온몸을 난도질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저에게 블라인드 화면을 띄운 노트북을 내밀었습니다. 주씨, 이게 사실인가요? 회사 내에서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심지어 인사 고객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취업 규칙 위반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뚝뚝 떨어졌죠. 팀장님은요? 그분은 이미 대기 발령 조치되어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결국 저는 그날 오후 품위 유지 위반 및 업무 방해를 사유로 권고사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 짐을 챙겨 회사를 나오던 5시, 평소라면 노을이 예쁘게 지던 퇴근 시간이었지만 그날의 햇살은 저를 비웃는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대단한 미래를 꿈꾸던 신입사원 지수는 사라지고 오직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힌 실패자만 남게 된 것이죠. 회사에서 쫓겨난 다음 날, 저는 팀장님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대신 의문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 카페 2층 구석 자리로 지금 당장 와 할 얘기 있어. 저는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오빠가 드디어 나를 데리러 왔구나 라는 바보 같은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카페 2층에는 팀장님뿐만 아니라 아주 우아하고 단정한 차림의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팀장님의 아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팀장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내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앉혔습니다. 앉아요. 얼굴 보니까 참 어리네. 우리 남편이 어떤 가머니설로 꼬셨길래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쳐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팀장님이 아내분이랑 불행하다고 하셨어요. 곧 이혼할 거니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 말에 아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랑, 지우씨, 당신이 5번째예요. 3년 전에도 작년에도 우리 남편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내는 차갑다. 곧 이혼할 거다. 여기 이 각서들 보여요? 다른 여자들한테 걸렸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 쓴 반성문들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팀장님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정말이에요? 나한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때 팀장님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지우야, 제발 그만해. 네가 먼저 나한테 매달렸잖아. 신입이라 업무 가르쳐준 것뿐인데 네가 멋대로 착각해서 나 유혹한 거잖아. 나 우리 가족 버릴 생각 단 한 번도 없었어. 너 때문에 내 커리어랑 가정이 다 박살났어.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줘. 팀장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마치 저를 정신 나간 스토커 취급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저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우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 곧 갈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준 명품 가방, 그것도 다 우리 공동 재산이니까 반환 청구할 거고요. 인생 똑바로 살아요. 당신이 믿은 건 사랑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도둑질한 대가니까. 두 사람은 저를 그 차가운 카페에 버려둔 채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도 쉬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믿었던 사랑이 사실은 한 남자의 비겁한 변명과 유흥을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이 저를 죽음보다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날의 3자 대면 이후 저는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에 처박혔습니다.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고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제가 기댈 곳은 여전히 미련하게도 팀장님 뿐이었습니다. 오빠, 그날 아내분 앞에서 했던 말들 다 연기죠? 나 살리려고 일부러 모질게 말한 거죠? 하지만 팀장님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제 전화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가끔 지인의 번호를 빌려보낸 문자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전에 그만해. 나 아내한테 용서받았고 우리 다시 잘해보기로 했어. 너 같은 애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일주일, 한 달. 시간은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너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는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아내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경제권을 넘기며 가정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를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걸고 있을 때 그는 저를 잠시 미쳐서 저지른 실수로 치부하며 자신의 안락한 둥지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도 저는 미련하게 그를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들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는 걸 거야. 그래도 나를 사랑했던 그 눈빛만큼은 진심이었을 거야 라며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가 주었던 아내가 반환하라고 소리쳤던 그 명품 가방을 부여잡고 저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지금 제 삶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상간녀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게 퍼져 제 취업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모아둔 돈은 소송 비용과 생활비로 다 써버렸고 이제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여전히 그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끔 그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는 그의 집 근처를 배회합니다. 멀리서 그가 아내의 손을 잡고 아이와 함께 마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라는 뒤틀린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를 파멸시키고 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그가 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평온함 속에 저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그립지 않을까 기대하는 제 자신이 더 싫었습니다. 지우야, 너 미쳤어? 그 남자가 너 이용하고 버린 거 안 보여? 저를 아끼던 예전 선배가 울면서 저를 다그쳤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몰라. 우리 둘만 아는 그 특별한 느낌이 있어. 상혁 오빠는 나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잠시 물러난 것뿐이야. 제 영혼은 이미 가루가 되어 흩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그 가짜 사랑의 조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그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습니다. 아마 제 번호를 차단했겠죠.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그가 다시 이혼 서류를 들고 저를 찾아올 거라고. 지우야, 오래 기다렸지? 이제 우리 같이 살자 라고 말하며 저를 안아줄 거라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한심하신가요? 네, 저도 압니다. 저는 인생의 황금기인 20대를 40대 남자의 유흥거리로 소모해버린 바보입니다. 블라인드라는 익명의 칼날에 제 인격은 난도질당했고 사회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제가 아직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블라인드를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그가 다시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의 근황을 올리지 않았을까 기대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제 사랑은 이미 병들었고 제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유부남 상사에 이혼할게 라는 말을 믿으며 직장 안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제 마지막 뒷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 어른의 사랑은 사실 여러분의 젊음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는 추악한 도둑질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오늘도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목시계나 시계를 보며 그 사람의 흔적을 찾겠죠. 제 인생의 봄은 그렇게 향냄새 가득했던 빈소처럼 싸늘하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